삼국지를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현장을 직접 밟아보고 싶다는 강한 충동이 밀려옵니다. 조조와 원소가 결전을 벌인 관도는 어떤 곳이었는지, 그리고 적벽 대전이 벌어졌던 강은 지금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궁금증을 품고 삼국지의 무대를 직접 여행하면서 역사의 숨결을 온몸으로 체험한 유튜버가 있습니다. 바로 기행장군 양양이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양양이님 역시 삼국지를 처음 접한 계기는 코에이사의 삼국지 게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점점 삼국지를 더 알아갈수록 소설인 삼국지 연의보다는 실제 역사서인 정사 삼국지에 더 큰 매력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다 교환학생으로 중국을 여행한 것을 계기로 삼국지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삼국지의 현장을 밟았을 때 첫 느낌은 사실 황량함이었다고 합니다. 도성이나 도시는 이미 파괴돼서 그 터만 남았거나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천천히 걸으면서 역사를 곱씹을수록 삼국지 100년 역사가 지닌 감동과 웅장함이 점점 살아났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양양이님의 책인 방구석 삼국지 기행을 바탕으로 조조가 어떻게 삼국지 최강의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삼국지에는 수많은 영웅들이 등장하지만 그중 가장 강렬한 카리스마를 지닌 인물은 아마 조조일 겁니다. 그는 155년 패국의 서쪽 끝자락인 초연에서 태어났습니다. 훗날 조조의 아들 조비는 이 초연을 낙양, 허창, 장안, 업성과 함께 위나라의 5 주요 도시라는 뜻인 5도 가운데 하나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곳은 박주라고 불리는 조그마한 중소도시에 불과합니다. 박주에는 조조와 조비를 기리는 도로인 위무대도와 문제로가 있고 박주 기차역 앞에는 제법 풍채가 있는 조조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작가는 이곳에서 조조가 초연을 내려다보기 위해서 지었다는 팔각대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공원 이름이 적힌 비석과 3층 누각 형태의 정자 외에는 특별한 유적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202년 관도 대전에서 원소를 꺾은 조조는 고향 초연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돌아온 고향 곳곳에서는 전쟁의 참혹함이 느껴졌고 조조는 황폐해진 풍경을 바라보면서 깊은 비통함을 느꼈습니다. 조조는 고향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군 초령을 내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의로운 군사를 일으킨 것은 천하의 폭력과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옛 땅의 백성은 대부분 죽었고 나라 안에서 온종일 걸어다녀도 아는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시대가 되어 비통하고 슬프다. 작가는 그곳 주민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는 조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조조는 전쟁만 하는 사람이었다. 짧지만 조조의 삶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말이었습니다. 190년 원소는 동탁을 토벌한다는 명분으로 조조와 원수를 비롯한 각지의 군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원소는 우유부단하기 짝이 없었고 다른 군벌들 역시 동탁을 토벌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세력을 보존하는 데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결국 동탁이 장안으로 천도하자 연합군은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의 근거지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조조에게는 돌아갈 본거지도 의지할 세력도 없었습니다. 그는 동탁 토벌을 위해서 재산을 모두 소진했고 가진 관직이라고는 연합군의 맹주였던 원소가 임시로 부여한 분무장군뿐이었습니다. 이는 명목상의 직위일 뿐이어서 다스릴 영토나 든든한 군사적 기반도 없는 지위였습니다. 반동탁연합이 해산하고 조조의 행적은 분명치 않지만 아마 한해에 있던 원소에게 몸을 의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던 중 조조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듬해인 191년 황건적과 흑산적이 동시에 연주를 침략한 것이었습니다. 황건적은 태평도가 주축이 된 대규모 농민 반란군이었고 흑산적은 혼란한 시대를 틈타 약탈을 일삼던 도적 집단이었습니다. 이들의 규모는 정확하지 않지만 최소 수십만에서 많게는 100만에 달했다고 전해집니다. 조조는 군사를 이끌고 이들을 격파했고 그 공로로 조조는 동군태수에 청거됐습니다. 마침내 조조가 자신만의 근거지를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연주를 다스리던 유대가 황건적과의 전투에서 전사하자 조조는 그의 자녀 세력까지 흡수해서 연주 최대 세력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조는 항복해온 약 30만 명의 황건적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군대로 편입시켰는데 이들이 바로 훗날 조조군의 핵심 전력이 되는 청주병이었습니다. 다만 청주병의 실제 병력은 30만이 아니라 3만 정도였을 거로 추정됩니다. 조조가 다른 군벌들을 제치고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것은 이때 얻은 청주병의 힘이 컸습니다. 연주는 조조가
군벌로 성장할 수 있었던 핵심 거점이었지만 오늘날 이곳에는 삼국지와 관련된 유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작가는 연주의 중심 도시였던 복양을 직접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현재 이곳은 고현촌이라 불립니다. 고현촌은 중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작가는 현지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고현이라 새겨진 비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낙서로 뒤덮인 비석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곳은 한나라 시대 복양현에 옛 성터가 있었던 자리다. 이후 사람들이 정착해서 마을을 이루었고 고현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복양은 또 조조를 배신한 세력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먼저 서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조조가 연주를 차지하기 위해서 동분 서주하고 있던 192년, 동탁이 여포에게 살해되자 장안을 비롯한 관중 지역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때 수많은 백성들이 터전을 잃고 유랑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비교적 평화롭던 서주에 정착했습니다. 이로 인해 서주의 인구는 크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풍요로웠던 서주를 노리는 수많은 군벌이 있었는데 조조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때 군벌들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원소와 원수를 중심으로 각자의 연합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원소는 조조와 유표와 손을 잡았고 이에 맞서 원술은 북쪽의 공손창과 서주의 도경과 함께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당시 조조의 아버지 조승은 서주에 머물고 있었는데 조조는 아버지를 서주에서 자신의 본거지인 연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승은 아들에게 가던 중에 서주를 다스리고 있던 도겸의 부하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엄청난 비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93년 아버지의 죽음에 크게 분노한 조조는 서주를 침공해 도겸을 상대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조조의 복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란을 피해서 서주에 정착했던 수많은 백성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후한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조조가 도겸을 쳐서 팽성에 부양을 격파했다. 남녀 수십만 명이 죽임을 당했고 닭이나 개도 살아남지 못했다. 강은 이들의 시체 때문에 막혀서 흐르지 못했다. 이로 인해 5현의 성읍에는 사람이 종적을 감췄다. 백성들이 이리저리 떠돌다가 도겸에게 의탁했지만 이때 모두 죽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가리켜서 서주 대학살이라 부릅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로 보기도 하지만 엄청난 수의 민간인이 희생됐다는 점에서 조조는 도덕적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당시 격전이 벌어졌던 팽성은 오늘날의 강소성, 서주시에 해당하는데 이곳을 가로지르던 강이 바로 사수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이곳은 사수를 대신해서 다른 강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곳은 삼국지의 격전지인 팽성이 있었던 곳이었지만 아쉽게도 도시개발이 진행되면서 오늘날 팽성 유적지 대부분은 지하에 묻혀있는 상태입니다. 서주 대학살로 조조가 분풀이에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이미지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특히 조조의 참모였던 진궁은 이 사건을 계기로 조조에게 크게 실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는 조조의 오랜 친구였던 장막을 부추겨서 반란을 일으켰고 여기에 정처 없이 떠돌고 있던 여포까지 합류하면서 이들 세력은 더 커졌습니다. 반란의 여파는 엄청나서 연주 대부분이 조조에게 등을 돌리게 됩니다. 서주에서 반란 소식을 듣고 급히 돌아온 조조는 복양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상대는 다름 아닌 삼국지 최강의 무장으로 평가받는 여포였습니다. 여포와의 전투에서 대패를 당한 조조는 간신히 목숨만 건져서 도망치는 치욕을 당했습니다. 이후 약 1년 동안 조조와 여포는 연주를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영토 싸움을 넘어서 조조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를 가르는 시험대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조는 마침내 여포를 몰아내고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195년 연주를 탈환한 조조는 정식으로 연주목에 임명됐습니다. 191년 연주 동군에 첫 발을 내디딘 이후에 무려 4년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조조가 드디어 연주를 완전히 장악한 것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죽은 동탁을 대신해 권력을 잡은 이각과 곽사가 장안을 피로 물들이면서 도성 일대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후한서 동탁열전은 그 참혹했던 장안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때 장안에는 도적을 막지 못해 대낮에도 도적이 노략질을 했다. 사람이 서로 잡아먹고 배꼴이 쌓였고 썩는 냄새가 거리를 진동했다. 이각과 곽사가 서로를 공격하자 장안성은 40여일간 주인이 없어서
강자는 사방으로 흩어지고 약자는 서로 잡아먹어 이 3년 동안 관중 땅에는 인적이 끊겼다. 결국 이각과 곽사의 횡포를 견디지 못한 한나라의 마지막 황제 헌제는 장안을 탈출해 낙양으로 향했습니다. 작가는 헌제의 탈출로를 따라가 보기 위해서 서안시 서북 쪽에 있는 옛 장안성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성벽 일부가 남아있었는데 직접 만져보니 매우 거칠고 단단했다고 합니다. 작가는 또 장안성 동쪽 성문인 선평문을 방문했는데 그곳은 역사적인 장소라는 사실이 무색할 만큼 잡초만 무성한 황량한 공터로 변해 있었습니다. 한때 황제가 드나들던 관문이었지만 이제는 흔적만 남은 것이었습니다. 헌제 일행은 온갖 고생을 하면서 장안을 탈출했는데 그 과정에서 수많은 고위 대신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결국 헌제는 선평문을 통해 장안을 탈출한 지 무려 1년 만인 196년에야 드디어 낙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낙양 궁궐은 이미 불타 사라졌고 거리엔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게다가 각지의 제후들은 서로 싸우느라 바빠서 황제를 모실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약삭빠른 조조만은 황제의 존재가 지닌 정치적 가치를 간파했습니다. 특히 조조의 책사였던 순욱은 황제를 모셔와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나라 문공이 주나라 양왕을 수도로 영접하자 제후들은 마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 같이 따르고 복종했고 한 고조가 항우를 정벌하러 가서 항우에게 살해된 의제를 위해서 사망복을 입자 천하 인심이 모두 따르고 복종했습니다. 지금 천자의 수레가 수도로 돌아왔지만 잡초만 무성합니다. 진실로 이 기회를 이용해서 주상을 받들고 백성의 희망을 따르는 것이 순리입니다. 조조는 수년간 치열하게 이어진 연주 쟁탈전에서 승리를 거뒀고 황건적을 평정하면서 예주까지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조조가 나서서 황제를 영접한다면 천하를 차지할 명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헌제를 영접하지 못한 원소는 조조와의 경쟁에서 점차 뒤처지게 됩니다. 196년 조조는 마침내 헌제를 모시고 예주 북부에 있는 허도에 도착했습니다. 참고로 허도, 허창, 허연은 이름만 다를 뿐 모두 같은 지역을 가리킵니다. 도읍지로서 가장 이상적인 조건은 산과 강으로 둘러싸여서 사방이 요새화된 지역이지만 허도는 사방이 탁 트인 평원의 자리에서 적의 공격에 취약했습니다. 그럼에도 조조가 허도를 도읍으로 선택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조조의 본거지인 연주와 예주를 중심으로 북쪽에는 원소가, 동쪽에는 원술과 여포 유비가, 서쪽에는 이각과 곽사가, 그리고 남쪽에는 유표가 패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주는 북쪽의 원소와 가까워서 피해야 했고 낙양은 폐허가 된 데다 장안에 주둔한 이각과 곽사와도 너무 인접했습니다. 결국 남은 선택지는 허도뿐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허도 남쪽에 위치한 연암군의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연암군은 다름 아닌 원소의 본적지여서 이곳 출신의 인물들 대부분이 원소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허도를 도읍으로 삼음으로써 원소와 연암의 연결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작가는 논밭으로 둘러싸인 허도의 유적지를 직접 방문했는데 그곳에는 거의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헌제가 제사를 올렸다고 전해지는 육수대 유적이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조조가 점차 세력을 확장하는 동안 원소에게는 여러 차례 조조를 공격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소의 우유부단함이 번번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원소는 겉으로는 관대했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많았고 결단력이 부족해서 기회를 놓치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약점은 이미 반동탁 연합군 시절부터 드러났고 조조 역시 이를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연주를 완전히 장악하고 헌제까지 데려온 조조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리한 쪽은 원소였습니다. 수많은 병력을 거느리고 하북의 최강자로 떠오른 원소는 그때까지도 조조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0년 2월 조조의 성장에 위기감을 느낀 원소가 마침내 대군을 이끌고 남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천하의 향방을 결정지을 관도대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뒤의 이야기는 방구석 삼국지 기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에이스였습니다.